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쓸까요?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표를 만드는 게 중요했었다고요. 그죠? 이 표 뭐였냐면 확률 변수들 x1, x2 등등등 해서 xn 이렇게 생긴 표가 있었고, 요 밑에 누가 올 거냐면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들이 왔다고요. 뭐 p1, p2 등등 해서 pn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드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일종의 대응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 사이의 대응 관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었다고요. 함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 식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식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확률 변수 x가 x1이라는 확률을 가질 확률 얼마냐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가 뭐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치면 뭐 1의 눈이 몇 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다 라고 뭐 무슨 눈이다 라고 치면 이거 6분의 1이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 1일 확률 6분의 1이야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긴 확률표 표라는 걸 만들면 요 표 가지고 우리 그 뒤로 하는 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다고요. 평균을 구하는 건 평균을 나타내는 표시는 x의 기대값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소문자로 m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 뭐였냐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요 시그마의 아래끝 윗끝은 안 썼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x1 p1, x2 p2, x3 p3, xn pn 얘네들 그냥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였다고. 다 더하면 그냥 평균 되는 거였다. 평균이 되는 과정은 원래는 뭐였냐면 이거 몇 개 있는지 도수들을 다 곱해서 더해가지고 총 도수로 나누는 거였어. 시험 점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시험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의 숫자로 나누는 거잖아. 똑같은 시험 점수가 여러 개 있으면 뭐 80점이 3명이야. 그럼 80 곱하기 3 하는 거고, 90점이 2명이면 90 곱하기 2 하는 거고. 닫던지 열던지 둘 중에 하나. 그거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미리 인원수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였냐면 확률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쓸 때는 확률 변수랑 요 사이에 도수라는 걸 써가지고 도수 분포표라는 걸 했었다고. 그건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총 도수로 미리 나눠버리면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그냥 확률 되는 거다였고, 요 기호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시그마 pi였다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는 건 무언가의 평균을 찾는 거였다. 그래서 요 안에 오는 녀석이 얘 지금 x니까 x의 평균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다고요. 하죠. 그 다음에 찾을 거 분산이었는데, 분산 뭐였냐 하면 분산 나타내는 기호로는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나타냈었는데, 분산이라는 건 이것의 정의 아셔야 되고, 저거 구하는 좀 쉬운 방법, 쉽진 않지만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분산의 정의 뭐였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편차 x에서 m을 뺀 거, 그러니까 어떤 시험 점수에서 평균 점수 뺀 거,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요 편차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pi 이렇게 붙은 녀석이었다고요. 그래서 요게 분산의 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편차를 제곱했던 이유는 그냥 편차로 평균 내면 0이 되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면 양수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우리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거 계산하는 게 숫자들이 좀 더럽거든요. x는 그렇다 칠 건데 이 평균 점수 같은 거 되게 더러운 경우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더럽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다 전개해서 실제로 계산할 때도 우리 어떻게 했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많이 찾았었다고요. 요거 그냥 m이라고 썼는데 요거 그냥 쓰셔도 되겠죠.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찾는다.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하셔야 돼요. 요거는 분산의 정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응용해서 제곱의 평균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가끔 나온다고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건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평균이랑 분산 찾아가지고 제곱의 평균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였다고. 그지? 그리고 마지막은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걸로 끝내는 거였습니다. 편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원래 수준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뭐 1반과 2반의 수학 점수 이런 것들을 이 시험 점수의 분포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평균 점수가 누가 더 높은지 또 평균에서 가깝고 멀리 있는 게 누가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였다. 그랬고요. 이 확률 변수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자 그랬어요. 시험 점수 다 2배씩 해주면 평균 점수도 똑같이 2배 될 거야. 시험 점수 3배 해주면 평균도 3배가 돼요. 시험 점수에 10점씩 다 플러스 해주면 평균도 10점 올라가고 20점씩 깎으면 20점씩 다 떨어지는 거라고. 평균 점수도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래 있는 거랑 똑같이 따라간다고요. A배 해주면 그냥 A배 하면 되고 B 더하면 그냥 B 더하면 되고. 그렇지? 평균이라는 건 모든 점수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평균 점수도 그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 였는데 분산은 얘기가 좀 달랐어요. A하고 B 중에 이 B는 쓸데없는 거였다. B는 시험 점수를 다 10점씩 올려주는 건데 분산의 정의 자체는 편차를 제곱하는 거니까 편차를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시험 점수 내 것도 10점 올라가지만 평균도 10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편차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지? 그러니까 분산에서 요 더하기 비하는 건 분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편차가 변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A를 곱하는 건 시험 점수를 다 3배씩 해줄 거야. 그럼 내 점수도 3배가 되고 평균도 3배가 되지만 그 바람에 편차도 3배만큼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분산은 총 9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원래 분산의 제곱배가 될 거다라는 거야. 더하기 B는 의미 없고 A만 제곱배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차피 여기다가 루트 씌울 거니까 원래 표준 편차에 그냥 A배만 하면 되겠다. 표준 편차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절대값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변화시켰을 때 이 확률 변수를 변화시켰을 때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는 뭐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는 거고요. 이상확률 변수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항분포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키워드가 있었거든. 중요한 키워드 뭐였다? 횟수. 이항분포의 정의 뭐였냐면 기차라도 써야겠지?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쓰는 만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이야. N번 반복하는 거고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로 갖는 확률 분포. 이걸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이니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 혹은 일어나지 않아. 둘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도
몇 번 일어났니? 아까 말한 것처럼 키워드는 횟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자체는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산적인 거잖아. 1.5번 일어날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도 당연히 확률분포 표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걸 던진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건데 내가 원하는 사건은 1의 눈이 나오는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근데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질 거야. 그래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 녀석 평균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저 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냐면 당연히 0이에요. 6번 중에 1의 눈이 몇 번 나오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한 번 나올 수도 있다고. 제일 많으면 6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표를 완성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밑에 들어갈 확률 생각해보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6번 던졌는데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6번 중에 빵번 골라서 1의 눈이 나오는 건 한 번도 안 나오고 나머지 눈만 6번 나온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얘도 6번 중에 한 번 골라서 1의 눈이 한 번밖에 안 나와. 나머지 눈이 5번 나와. 이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아까 저기서 말하기를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했는데 이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6번 중에 몇 번 일어났니 가지고 확률 찾은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 몇 단원이야? 4단원 그 조건방역 맨 뒤에 나오는 거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이 이항 분포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는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몇 번 시행했는지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얘는 어차피 1에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항 분포에서 확률 분포 표를 완성하려면 필요한 요소는 몇 번 시행했는지 그리고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이 두 개가 중요한 요소거든. 그래서 우리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렇게 나타냈었다고요. 이 두 가지 팩터가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표가 완성이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애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완성할 때 필요한 건 요거 두 가지다.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실제로 평균 구하거나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땐 표 가지고 구하지 않죠. 너무 복잡하거든. 이걸 일반화해서 미리 유도해 놓은 공식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 몰라도 되고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래. 평균 혹은 기대값. 이게 어떻게 구했다? 그냥 NP 가지고 구했다. 아까 요 예제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주사위 6번 던질 거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그럼 실제로 6번 시행했을 때 1의 눈이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기대값이라는 건 그런 의미니까. 즉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값이 얼마냐? 기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주사위를 6번 던질 거니까 뭐 한 번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한 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다고? 아니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6번 시행하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한다고. 그지? 주사위 60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기대값 구해보세요. 그러면 10번쯤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잖아. 왜냐면 한 번에 시행해서 6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시행 횟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분산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NP에 Q를 곱해서 구한다. 예요. 뭐 논리적으로 증명은 되어 있는데 말했지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책에도 그 바이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걸 보면 뭐 몰라도 안 봐도 된다고 그랬나? 몰라도 된다고 그랬나? 넘어가도 된다고 그랬나? 책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몰라도 돼. 내가 말했죠. 이거 한 번도 수업한 적 없어요.
안 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으니까 이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의 표준 편차도 그냥 NPQ에다가 루트 씌워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라는 것만 눈치채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항분포인지 모르면 이거 다 표를 그려야 되고요. 이거 다 산수해야 돼. 고작 주사위 6번 던지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다고. 분모가 6의 6제곱이야. 뭐 어쩌라고 이걸. 이거 다 계산해봤자 어차피 1이라고 나올 건데.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알아차리는 키워드가 누구였다고? 횟수였다고요. 횟수. 그래서 문제에서 뭐 여러 번 시행할 건데 뭐 몇 번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물어봤어. 아, 그럼 이거 이항분포구나 라고 눈치채시고 이렇게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 요거 싹 찾으시면 금방 끝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문제는 풀어봤겠지? 네, 풀어보시면 되고 오늘 할 건 뭐냐 하면 6단원 가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입니다. 쭉 다 보면 오늘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뭐 할 건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요 녀석의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 분포라는 게 있고요. 요것에 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오늘 배운 정규 분포랑 지난 시간에 배운 이항 분포하고 두 개 섞여 있는 녀석까지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는 확률 변수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보면 티가 나겠죠. 아까처럼 뭐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변수가 이산적이야 떨어져 있다고 1.5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어떤 물건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 안에 모든 실수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가 160에서 170 사이 뭐 막 있겠지 키가. 그런데 내 키가 아주 정밀하게 170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길이라는 건 어쨌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주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와도 170cm라는 건 없다고. 뭐 이걸 어느 단위까지, 나노 단위까지, 뭐 머리카락 두께까지 다 잴 수 없잖아. 아주 정밀하게 170cm라고 말할 수 없다고. 우리가 흔히 내 키가 170이야 라는 건 그냥 한 168에서 169 사이에 있어. 이런 뜻이잖아 그냥.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아주 정확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 자체는 거의 0이나 마찬가지야. 즉 0이지만 이걸 범위를 딱 잘라가지고 요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 이거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에 했던 이산 확률 변수처럼 표를 그릴 수가 없어. 표는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도수가 있고 즉 몇 개가 있고 그걸 총 도수로 나눠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키가 160인 사람, 170인 사람, 180인 사람 이렇게 잴 수가 없다는 거야. 딱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도 나타내는 사람 마음이지. 사람 쭉 여러 명 있을 때 나는 10cm 단위로 잘라가지고 사람을 셀 거야. 나는 5cm 단위로 잘라서 할 거야. 나는 1cm 단위로 잘라서 할 거야. 이거마다 표를 다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그리지 않고요. 표를 그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뭘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그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예를 들어서 막 이건 문제마다 당연히 다 다를 텐데 확률 변수마다 그래프 막 지 멋대로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했던 건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온 녀석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가지고 확률을 나타내거든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세 번째 녀석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녀석이 항상 x축 위에만 있어야 돼요. x축이라고 치면 이 위에 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전체 넓이를 구해보면 1이어야 돼요. 그게 왜 1이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떤 확률 변수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그것의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요 함수 fx를 피적분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표를 그려서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구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사람 키를 10cm 단위로 자르는지 5cm 단위로 자르든지 1cm 단위로 자르는 거에 따라서 표는 막 달라질 거잖아.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표를 그려놓고 아예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의 넓이를 가지고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1mm 단위로 잘라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넓이 구해가지고 그걸로 확률 써.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책에는 보면 그래서 사람 키를 예를 들어서 1mm 단위로 다 조사를 해서 표를 그려 숫자들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그냥 구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귀찮으면 됐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요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지워졌어.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fx라는 건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식이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떨렁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녀석만 나오긴 할 거예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나오지 않을 거고 책에 보시면 얘는 그래도 여기도 안 나오네. 이게 보통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신 교재 바이블이나 RPM 같은 데 보면 이 기호 아예 안 써 있죠. 인테그랄. 왜냐면 2학년 때 확통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시를 쓸 수 없어서 안 써 있는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확률을 이렇게 넓이 가지고 구할 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fx는 항상 x축 위에만 있어야 되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전체 그건 확률의 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74페이지 수능 특강으로 74페이지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 2번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보면 항상 x축 위에 있다고 했고요. 2번 보면 fx랑 x축 x는 a, x는 b 이게 그냥 전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값. 그 넓이 1이어야 되고 세 번째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을 fx, x축,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 거 보시면 그림 1번이 아까 얘기한 건데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실제로 이거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다고 생각해 보면 그 막대 그래프를 동그랗게 그려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든 거다라는 거야. 필요한 만큼 넓이 잘라서 확률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생겼고 예제 가서 보시면 예제 1번 보세요.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래요. 그러면서 확률 밀도 함수라면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그림을 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고 그림 약간 과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대.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a, 여기는 2a. 일단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지 간에 a의 값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지? 확률 변수 x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돼.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a고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은 밑변이 2고 높이가 a니까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이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먼저 찾아지고요.
그거 가지고 구하라고 한 건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을 때 확률 변수 x가 t에서 t 더하기 1 사이에 있을 확률, 이것의 최대값 구해보세요거든요. 그럼 봐봐. x 입장에서 보면 이 구간의 길이가 1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넓이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t가 조금 커지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넓이 구해보세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 넓이 최대값 구하세요야. t가 얼마일 것 같아요? 딱 가운데 있을 때겠지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분의 1까지의 넓이가 제일 넓은 넓이가 되겠죠. 그죠? 실제로 계산 안 해봐도 뻔하잖아. 물론 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요 녀석이 지금 t에서 t 더하기 1까지 fx dx고요. 이거 막 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요 fx가 요 식이랑 요 식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이거 t에서 0까지는 왼쪽에 있는 걸로 적분해야 되고 0에서 t 플러스 1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걸로 적분해야 되고 최대값 구하세요니까 미분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 복잡하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1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t가 조금씩 커지고 작아지고 생겼다고 보면 결국 넓이가 제일 넓은 거 구하세요니까 이렇게 딱 가운데 있을 때가 넓이가 제일 넓겠구나.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고, 이런 종류의 풀이 과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 과정이 아닌 거야.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 배우지 않고 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요 정도만 잘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도 보시면 유제 1번은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A를 찾으란 이야기고요. 유제 2번은 식으로만 나와 있죠. 그래프는 안 그려져 있잖아. 하지만 이거 보고 역시나 A를 찾으란 이야기인 거야. 적분 구간이 A에서 3A까지일 때 넓이가 1이다 가지고 A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책에는 없는데 바이블에는 있어요.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표를 만들어서 평균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거든.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구하세요 이런 거 문제 안 나와요. 분산 표준 편차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은 구할 수 있어요. 니들은 구할 수 있지만 2학년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마 안 나오겠죠? 아마 안 나올 텐데 교과서에 빠져버렸으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면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애초에 확률 변수 x가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 뭐 얘는 있겠죠. 뭐라고? 얘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은 0이었어요. 연속확률 변수는 한 값을 갖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건 우리 어떻게 했냐면 PA랑 뭐 PA 플러스 1이랑 이런 거 그냥 쭉 더하는 거였어. 확률분포 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 구하세요. 그럼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는 거였다고. 그지? 해서 그냥 PB까지 더하는 거였다면 요 녀석은 어떻게 구했다고?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정적분해서 구했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지? 이거 평균 어떻게 구했었다고? 시그마 XIPI.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였거든. 그럼 요 녀석도 안 배우지만 구하자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전체 구간에서 알파에서 베타 전체 구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전체 구간에서 그냥 fx dx 이거 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야. 그냥 확률의 전체 합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요 앞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 x가 하나 들어와요. 그럼 얘가 평균으로 바뀌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시그마는 인테그랄하고 같은 거야. 애초에 정적분해서 인테그랄은 다 더할 거야. 그런 의미였거든요. 뒤에 있는 pi 있죠. 확률인데 여기로 와서 보면 이게 fx dx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완전히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pi라는 건 무슨 확률이란 소리였잖아. 아니 평균이란 뜻이었잖아. 무언가의 평균 이런 뜻이었다면 연소확률 변수로 오면 인테그랄 fx dx가 무언가의
평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fx 앞에 x 하나 딸랑 붙여서 정적분 하시면 평균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얘는 x랑 fx 곱으로 연결된 거니까 전개해야지. 전개한 다음에 정적분 해야 되는데 1학년들은 2차 곡선도 정적분을 못 하잖아요. fx가 1차식으로 나왔다고 쳐. 거기에 x 하나 곱하면 2차가 되기 때문에 적분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항함수로 나오면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도 할 말은 없다.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거든. 완전히 똑같겠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분산도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xi-m이니까 얘는 똑같지. x에서 m 뺀 거 제곱 pi 대신에 fx dx. 시그마 pi랑 같은 거였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겠지. 그죠? 앞에서 했던 식이랑 어차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혹시 연소확률 변수에서 아마 안 물어볼 것 같은데 혹시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매칭만 하면 돼.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들어갈 거고요. pi 대신에 fx dx가 들어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연소확률 변수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다. 어차피 구할 수 있는 녀석으로만 피적분 함수 나올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규분포 책으로 한쪽 넘어가시면 되고요. 정규분포는 뭐냐면 연소확률 변수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인데 확률 밀도 함수 fx가 아씨 나 못 외우겠어 이거. 또 까먹었어. 할 때마다 까먹어.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의 2의 x-m의 제곱 분모의 2 시그마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저 따위로 생겼으면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위라는 표현이 딱 맞죠. 어쩌라고 이거. 결국 적어가지고 넓이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아니 뭐 평균 분산은 됐고 넓이를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저렇게 생긴 녀석 넓이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적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구나 정도만 뭐 복잡한 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막 자세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업하면서 까먹을 정도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치?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겼어.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원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가지고 있겠죠. x축 위에만 있어야 되고 전체 구간에서 넓이 구하면 1이고 구간 잘라가지고 넓이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는데 그거 외에 요 녀석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성질 그게 뭐였냐면 그래프의 모양새 그래프의 모양 그 모양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도 영원히 가고 오른쪽으로도 영원히 가요. 그런데 이 x축이 점근선이에요. 연애하고 있어 왜? x축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녀석인데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가장 높은 값을 가져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걸 종 모양이라고 표현해요. 절에 있는 종 말고 교회에 있는 종. 절에 있는 종은 이렇게 생겼잖아. 2차 곡선처럼. 교회에 있는 종은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지고요. 가운데 m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요. m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 성질이랑 똑같아요. 구간 잘라서 넓이 구하면 확률이 된다고요. 그지? 그리고 요식 잘 쳐다보면 좀 토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파이는 숫자잖아요. 무리수. 뭐 3.14 이렇게 생기면 무리수
E도 이제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그냥 무리수예요. 2점 얼마쯤 되는 무리수거든요. 우리는 볼 일이 없는 이런 애들이나 보는. 자고 있네. 미적분담감 나와요. 아무튼 그냥 숫자야. 얘도 숫자, 얘도 숫자.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거 뭐 통계할 때 계속 해오던 표준 편차 나타내는 시그마고요. 여기 시그마도 이제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시그마고요. 요 m은 평균 나타내는 m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 x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 식이 완성되려면 파이나 e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야. 딱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그럼 시그마하고 m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키 했으면 뭐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 있겠죠. 사람 몸무게 그랬으면 평균 표준 편차가 키랑 다를 거 아니야. 즉 m하고 시그마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새가 바뀌거든요. 그럼 m이 달라지고 시그마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생각해 보면 m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그래프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m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m이 더 커지면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가겠죠.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돼? 시그마가 커진다는 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커졌다는 건 많이 널브러져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약간 넓적한 녀석으로 바뀌어요. 평균 근처에는 약간 줄어들고 평균 옆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애들이 더 많아진다 그런 뜻이라고요. 얘는 시그마가 커진 거야.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납작한 녀석이 돼요.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건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다는 소리니까 점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피크도 올라갈 거고 점점 이제 얄쌍하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지? 그래서 m과 시그마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 결정이 날 거고요. 그래프의 모양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결정이 날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건데 그래프의 모양새는 m하고 시그마 요 두 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요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로 누구를 쓰냐면 n에다가 m하고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 나타낸다고요. 우리 이항 분포 생각해 보면 시행 횟수랑 확률 이 두 개가 중요한 요소였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 두 개가 그거였거든.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게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문자 n은 정규 분포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를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이제 실제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넓이를 못 구한다고. 말했지만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 넓이를 구할 수 없어서 우린 뭘 하냐면 이 녀석을 데려와요. 정규 분포 앞에 표준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서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요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확률 변수 우리 대문자 x로 많이 표현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z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요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하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시그마에다 1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인 그대로고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저거보다 한결 좀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역시나 토 나오는 건 똑같긴 하지. 아무튼 식이 좀 간단해졌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어쨌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그래프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프가 안 변해.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1이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그냥 여기가 0인 상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쟤하고 다르게 변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미리 넓이를 구해둘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넓이를 구해봐 하면 구할 수 없지만 미리 계산해 놓은 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마치 상용로고 표처럼. 그래서 요 녀석 저 뒤에 가면 표 나오죠.
그 표의 이름은 표준정규분포표라는 거였다고요. 표준정규분포 뭐예요? Z. 표준정규분포 미리 넓이 구해놓은 표, 그게 표준정규분포표라는 거였고, 그 표준정규분포표에서는 항상 확률변수 Z가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가지고 표를 미리 그려놓은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구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Z가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서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했었다고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0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더해서 구했다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얘하고 넓이가 똑같을 거잖아. 좌우로 대칭이니까. 그리고 확률표 표는 항상 0에서 오른쪽으로만 계산을 해서 써놨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마이너스 1에서 3이지만 마이너스 1에서 0하고 0에서 3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치면 이 부분의 넓이는 0에서 1까지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해서 더하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표준정규분포라는 건 미리 계산을 해서 확률을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표에서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상용로그랑 찾는 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표준정규분포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맨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일 리가 없잖아. 시험 성적도 있을 수 있고 사람 키나 몸무게 같은 건 이런 값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평균이 0이거나 표준편차가 1이 아닌 어떤 녀석을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걸 표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준화한다고 그냥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화 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식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x-m 나누기 시그마.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 키라고 생각해 볼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인데 뭐 평균을 뭐 170이라고 해요.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사람의 키가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불편하겠죠?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걸 거칠 거라는 거야. 원래는 평균이 170이었던 어떤 수치가 있을 텐데 거기서 170을 다 뺄 거야. 그럼 평균이 빵으로 바뀌겠죠? 시그마가 10인 녀석이에요. 이거 10으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1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이것의 평균 구해보고요. 이것의 표준 편차 구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얘는 지금 x가 여기 있으니까 이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해보면 얘 자체도 m이거든요. 그냥 m에서 m 빼는 거니까 얘는 그냥 0으로 바뀌는 거고요. 얘도 시그마 분의 x에서 시그마 분의 m을 빼는 건데 뭐 숫자 빼는 건 표준 편차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고, x를 시그마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원래 표준 편차에 시그마 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그냥 시그마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나면 원래는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었던 녀석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확률 변수 x가 숫자 너무 똑같아서 별로네. 160 이상 190 이하가 되도록 할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구할 게 아니라 160에서도 170을 빼서 10으로 나눠요. x에서도 170을 빼고 10으로 나눠요. 190에서도 170을 빼고 10으로 나눠요. 170을 빼고 10으로 나눈 이유는 170이 평균이고 10이 표준 편차여서 그래요.
170을 빼고 10을 나눠요. 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0에 10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가운데 있는 녀석 우리 뭐라고 하기를 나타낸 거냐면 Z로 바꾸기로 한 거라고요. 이 녀석도 190에서 170 빼서 10으로 나누니까 2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즉 원래는 이렇게 써 있던 녀석을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는 표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겨먹은 정규분포를 따른 녀석이지만 이 녀석을 표준화를 거쳐서 확률 변수 x를 z로 싹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표에서 그냥 넓이 찾아서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좁아가지고 여기를 좀 침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다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프를 그리겠죠.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70이래.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60에서 190이래. 160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겠죠. 190은 요쯤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구하라고 한 건. 근데 우리는 확률 변수 x 가지고는 넓이를 못 구해. 다 표준화를 거쳐서 z로 바꿔야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쓰시면 돼요. 여기도 원래는 z 곡선을 그려야 되지만 어차피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니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이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표준화를 거치면 어떤 숫자로 바뀌는지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은 평균이기 때문에 z로 따지면 얘는 0이라는 값을 가질 거야. 그럼 160이랑 190이 어떤 값을 갖는지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160은 아까 계산에 따르자면 16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한테 160은 z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190이라는 녀석은 x한테는 190이지만 요거 z로 표준화하면 2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부분의 넓이라는 건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세요랑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더. 그래서 요 z가 의미하는 건 다시 보시면 분자에 x-m이 있고 분모에 시그마가 있거든요. 이건 표준 편차야, 그죠? 분자에 있는 건 뭐예요? x-m. 이거 우리 분산할 때 했던 거잖아, 그죠? x에서 m을 뺀 거니까 얘는 우리 그냥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m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즉 편차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거든요. 우리말로 다시 하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낼 때 숫자로서 1 떨어져 있어, 2 떨어져 있어, 3 떨어져 있어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건 확률 변수마다 다르거든. 사람 키인 거랑 사람 몸무게인 거랑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평균에서 1 떨어졌니, 2 떨어졌니는 같은 값을 갖지 않아요. 대신에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졌냐는 같은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와서 보면 확률 변수 x 입장에서 보면 10 떨어져 있는데 이게 표준 편차의 몇 칸에 해당해요? 한 칸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190이라는 값을 가졌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다고.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z 입장에서는 2가 된다. 그런 소리예요. 또 다른 녀석으로 뭐 몸무게라고 칠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평균이 50이야. 표준 편차가 5라고 생각해봐. 내가 이걸 가지고 또 확률을 구하고 싶어. 40에서 70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운데가 50이고요. 40에서 70 사이야. 얘는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에요. 그럼
숫자로만 따져보면 얘도 10 떨어져 있고 얘도 20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것도 10 떨어졌고 이거 20 떨어져 있는 거잖아. 하지만 확률이 같을 리가 없다고요. 똑같은 숫자만큼 떨어져 있지만 얘는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작잖아. 가운데 더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요. 확률이 더 클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지는 Z로 같은 변수로 표준화를 해봐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요. 똑같이 평균에서 10이랑 20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40이라는 녀석은 Z로 바꿔보면 얼마가 돼야 돼? 50에서 40까지 표준 편차 몇 칸 떨어져 있어요? 2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2예요. 70은 어때요? 표준 편차 4칸 떨어져 있는 거야. 얘는 4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10, 20 떨어져 있지만 그 10, 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에 몇 칸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수치로 다시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거 얘하고 확률이 똑같아지려면 10, 20이 떨어진 게 아니라 표준 편차 1칸, 표준 편차 2칸 떨어져야 넓이가 같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확률 안 썼어. 160. 이거랑 확률이 같아지려면 얘 입장에선 왜? 얘 입장에선 50에서 표준 편차 1칸 떨어진 45, 표준 편차 2칸 떨어진 60,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넓이가 같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하게 되어 있다고. 실제로 여러분 해보시면 되게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거 보면 다 표준화해서 그냥 넓이 구하고 끝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녀석들이고 더 딥하게 나올 수가 없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령만 잘 아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예제 3번 볼게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복숭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21,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복숭아 한 개의 무게라고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n이라고 표시하고요. 평균이 221이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래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구하고 싶은 건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복숭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복숭아 한 개의 무게가 227g 이상 236g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확률 변수 x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평균이 얼마냐면 221이래요. 표준 편차 얼마냐면 6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27에서 236 이하일 확률. 요 확률이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된다고? 이거 다 표준화하면 된다고요. Z로 바꿀 거다. 221은 평균이었으니까 0이에요. 그럼 227은 Z로 바꾸면 얼마야? 원래 공식은 X에서 M을 빼가지고 시그마로 나누는 건데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뭐였다고?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그 얘기였다고요.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Z값은 1일 거예요. 얘는요. 21에서 36까지면 15잖아. 그지? 15니까 표준 편차 2.5지. 12에 3 더간 거니까. 그래서 요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은 2.5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는 X 가지고 이렇게 써 있었지만 실제로 표준화를 거쳐보면 얘는 Z가 1에서 2.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고,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풀 거라고? 0에서 2.5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빼서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표에 보시면 그래서 표도 그렇게 나와 있죠. Z가 왼쪽에 1.0, 1.5, 2.0, 2.5 나와 있고 오른쪽에 0에서 Z 사이일 확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2.5일 확률이 0.4938이고
1.01 확률은 0.3413이니까 그 둘을 빼서 1525다. 이렇게 생긴 확률이 구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거 보고 요 그림 그리고 바꾼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풀게 되어 있어요. 뒤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할 얘기는 이항분포랑 정기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얘도 핵심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항분포는 기호로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NP.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시행 횟수랑 확률이 나와 있어야 돼요. 확률이 있어야 돼. 그럼 나와 있는 확률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죠. NP 루트 NPQ. 그지? 이항분포는 확률이 나와 있을 거야. 아니면 구해야 돼,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이항분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규분포는 우리 방금 예제 하나 풀어봤지만 복숭아 가지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문제에 나와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문제에 나와.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표준화를 거쳐서 무게가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서로 반대되는 거지. 확률 나온 거로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이항분포라면 평균 표준 편차로 확률을 구하는 게 정기분포거든요. 물론 확률 변수가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얘랑 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항분포랑 정기분포가 섞여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루트를 타는 경우엔 확률 변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 변수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따 문제 있을 테니까 그거 보면 되고요. 여기서 요리려고 할 땐 확률 변수가 잘 바뀌지 않는데 여기서 요리려고 할 땐 확률 변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항분포 아까 정리할 때도 말했지만 요 놈이 이항분포를 따르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건지에 따라서 왔다가 요 루트를 다시 타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제 4번 보세요. 예제 4번 보면 주머니에 1에서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있고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80번 반복한대요. 일단 180번 반복한다는 거에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하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 녀석이에요. 횟수니까. 그쵸? 그럼 그 확률 변수 x 둘 다 소수가 나온데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몇 번 시행한다고요? 180번 반복한다고요. 확률은 9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그 중에 2개가 다 소수인가? 2개가 다 소수래. 소수는 2, 3, 5, 7,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확률 되겠죠. 6분의 1이야? 6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까지 해석을 한 건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x가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 거냐면 180번 시행하는 거니까 확률 변수 x는 0, 1, 2, 3 이렇게 생긴 이산적인 숫자들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고 표를 그릴 수 있겠죠. 180칸짜리 이만한 표. 그 밑에 확률들 되게 더럽게 생긴 거 있겠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그러니까 25 이상 40 이하의 확률은 원래는 x가 25일 확률, x가 26일 확률, x가 27일 확률 등등등 해서 x가 40일 확률까지를 더해야죠. x가 25일 확률은 180번 중에 25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25번, 일어나지 않기를 155번. 180번 중에 26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26번, 일어나지 않기를 154번. 이런 것들을 원래는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확률이 되겠죠. 근데 이건 미쳤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산확률 변수이지만 이렇게 많이 할 거면 그냥 정규분포라고 근사하자. 정규분포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산확률 변수이지만 이거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면 평균은 180에다가 6분의 1을 곱할 거니까 30이고요. 분산은 여기에다가 6분의 5까지 곱하면 되죠. NPQ니까. 그래서 25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아니지만 숫자가 워낙 크니까 야 그냥 어차피 확률 구할 거면 정규분포 따른다고 근사하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요 확률을 구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예요. 25에서 40까지의 확률이에요. 그럼 얘 당연히 뭐 할 거냐면 Z로 표준화 할 거고요. 표준화 해보면 얘는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2칸 차이 나는 거니까 2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확률은 Z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똑같고 그럼 Z가 1일 거, 2일 거 둘이 더해서 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인데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평균 표준 편차가 아니라 확률이잖아. 어떻게 생겨먹을 확률을 구하세요잖아. 분명히 횟수라고 했으니까 이항분포 맞는데 물어본 게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다시 확률이니까 이거 가지고 정규분포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해서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앞에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괄호 2번 있어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분포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참고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 NQ도 5 이상이면 N이 충분히 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대략적인 숫자야. 책에서 다 5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NP가 4, 4개 주고 나서 야 이건 정규분포 아니야! 라고 안 물어본다고.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말한 것처럼 이걸 계산할 수가 없을 게 뻔하잖아. 이런 거 계산해 본 적이 없잖아요. 180씩 25라니 18씩 5만 해도 들어온데 이렇게 생긴 걸 계산해 봤을 리가 없고 분모에 6에 100 알았어 그만할 거야 이제 6에 180제곱이거든요. 나올 리가 없잖아. 이걸 계산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분포를 만든다고 생각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주사위 고작 6번 던질 거고 주사위 6번 던질 거고 뭐 1의 눈이 나오는 건데 x가 1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다시 1 이하의 확률이야. 정규분포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지. 얘는 고작 6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 독립시간 확률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6번 중에 빵번 골라서 한 번도 안 일어나겠네. 나머지만 6번 일어나고 6번 중에 한 번 골라서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5제곱. 이거 둘이 더하는 거야 그냥. 얘는. 확률을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분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만드는데 애매하게 물어보지 않아. 얘는 숫자가 작잖아. 얘는 숫자가 너무 크잖아. 이렇게 구할 수 없을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 그런지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왜 하필 5인지도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혼란스러울 만큼 애매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아시겠죠? 예제하고요. 유제하고요. 레벨 1 정도까지는 거의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고 가능하면 레벨 2도 좀 해봅시다. 레벨 2, 레벨 3도.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통계에서는 엄청 어려운 문제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약간 그 진입장벽은 있어. 공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푸는 이 기술들이 몇 개 있어. 쓰는 언어들이 몇 개 있어.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거만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운 난관이 없어요. 처음에 할 때만 딱 해두시면 아주 손쉽게 정복이 가능한 거니까 귀찮아도 오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